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노르웨이에 가서 한 인터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매스미디어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일론 머스크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오일이랑 가스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전기차 팔고 뒤에 보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버추얼 플랜트를 만드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솔라 패널과 배터리를 파는 CEO가 오일이랑 가스 더 팔아, 이런 타이틀을 얘기하는데, 일렉트랙에서는 그렇지만 풀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큰 흐름에 있어서는 거기로 가야 되고, moving fast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당장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랑 가스를 지금 더 당장 하라는 거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EV prediction으로 2030년이면은 on the road, half of the cars 전기차랄 겁니다. 2035년에는 80%.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웨이브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CEO라는 거죠. 기사 타이틀들은 다 자극적이게, 아무래도 친환경 전기차와 에너지를 파는 회사 CEO가 오일이랑 가스 더 팔아,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현실적이면, 그러니까 양산 가능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어찌 보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되게 허황된 목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10.69를 보면은 정말 기대가 엄청 되죠. 그런 면을 오히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잘 볼 수 있게 됐고, 오늘 그래서 오일에 대해서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인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데이터도 나옵니다. 이제 올해 전반기 때 테슬라가 2등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내연차 다 합쳐서요. 9만 대를 좀 넘게 팔았고요, 전반기에. 1등은 당연히 토요타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여기 있는데, 이런 거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현대기아차를 이거를 합쳐서 생각을 하셔서 순위를 많이 높게, 아무래도 한국 브랜드고 응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치면 토요타는 스바루를 인수했다고 봐야 되나요? 스바루의 대주주가 토요타긴 한데, 그리고 여기 쉐비가 여기 한 53,000대인데 현대기아차를 합치면 쉐비를 넘죠. 근데 이건 GM사나 브랜드고, 픽업 트럭인 GMC라든지 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밑에. 그걸 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9만 대를 넘게 팔았고, 이걸 관련된 기사가 지금 압도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빨리 내연기관을 금지시켜버리려고 하죠. 2035년에 아예 그냥 막아버리려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아무리 공장이 여기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공장 텍사스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수요가 어마무시하니까 주에서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단일 시장으로 미국 내에서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뻗어나갈지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일 가격을 얘기하기 위해선 이 전쟁 얘기를 간만에 갖고 왔는데요. 저도 전쟁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지금 러시아가 이기냐 우크라이나가 이기냐, 그거부터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아무래도 서방 쪽, 미국 쪽 시야에 아무래도 좀 바이어스가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미국 내에서는, 미국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종 스펙트럼이라든지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서 한국같이 뭔가 이렇게 단일성 있는 그 파급력이, 그러니까 뭉치는 그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럼 미국 쪽 시각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각외로 미국엔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중립적인 걸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세상에 완벽히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립적이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교착이죠. 지금 누가 이기냐? 그래서 이 복스가 그나마 좀 언론에서도 중립적인 세상에 중립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100%.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위닝할 거냐 평가가 있는데 뭐 피해라든지 이게 뭐 지속 가능한 거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부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러시아가 이길 수 없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도 뭐 이길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현재 교착 상태라서 이게 제가 왜 얘기한 대로 가냐면은 초창기에 제가 전쟁 나자마자 얘기한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역시 계속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반복 학습이 기억을 이렇게 잘 하게 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찐 구독자님께 죄송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갔을 때 그 미국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그냥 그 나라를 뭐 핵무기라든지 그냥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릴 정도가 아니면은 어떤 한 나라를 지배하거나 이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못했는데 과연 러시아가 제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듯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지금 6개월째 아니 그 큰 강력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하나를 어찌어찌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미국이 지어낸 하이마스를 아직까지 한 대도 잃지를 않았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교착되는 이유가 참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불쌍하죠. 그러니까 절대 자국에서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미국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유튜버들도 얘기 들어보면 되게 반미적인 시각에 강대국에 대한 어떤 반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것도 타이틀로 예전에 썼는데 미국이 원할 때 전쟁이 끝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기를 이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걸 주면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정치적인 선을 거놓고 계속 교착 상태로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제가 그 전달해 드린 게 제 의견도 있지만 그냥 여기 미국 쪽의 친구들 얘기들이랑 정치적인 얘기를 간혹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얘기를 한 건데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아프가니스탄이 돼서 러시아는 힘이 쫙쫙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만 이제 러시아 힘을 빼고 싶으면은 우크라이나만 찔러주면은 러시아는 지금 괜시리 여기 보면은 괜히 크림반도까지 분쟁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크림반도는 온전히 먹는 거였는데 지금 젤렌스키는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씩 슬슬 조짐이 좋지는 않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일 가격이 엄청 뛰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오일이나 특히 천연가스는 전 세계 손꼽힐 정도로 생산하는 국가인데 전쟁이 결국은 초장기전으로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진짜 오래 갈 거다. 정말로 딱 요거 교착되게끔만 지원을 해줘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이 나면은 안 되는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는 뭐라 그래도 스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었다라면 그 중간에서도 중재안을 냈었어야 하지만 저는 그거는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어야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닌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저 정도 어려운 환경 속에 뭐 우크라이나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거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오일 가격은 지금 뉴스를 보면요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 하루 안에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서플라이 스퀘어로 저 전쟁이 끝나질 않으니까 그리고 뭐 오펙이 증산을 안 한다 그러죠. 이게 후반부의 중요 내용이 될 텐데 아니 지금 저렇게 가격이 많은데 왜 더 많이 생산 안 하냐? 양산이 입에 뱉네요. 요즘 대부분의 물건들이 많이 그때그때 필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생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겹게 얘기를 했죠. 리파이너리, 특히 리파이너리가 버틀렉인데 이거 만들려면요 몇 년이 걸리고
한번 리저브를 캐기 시작하면요. 이거 스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증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 몇십 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라는 거죠. 불과 2년 전에 마이너스 유가였는데. 그래서 아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죠. 그래서 수요를 줄여버려가지고 오일 가격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서플라이가 안 돼서 지금 올라갈 거란 얘기가 양쪽에서 나오고, 워렌 버핏은 이 비싼 유가에 옥시덴탈을 많이 사셨죠. 러시아가 지금 악착같이 추가로 지금 아시아에 싸게 판다는 얘기가 이제 대놓고 나옵니다. 그때 뭐 이거 아니라고 댓글에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아닙니다. 러시아가 엄청 디스카운트해서 인도라든지 중국에 팔려고 하는데, 인도가 소모하는 양은 독일의 반도 안 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중국, 인도가 먹는 양은 정말 충분치 않습니다.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독일 혼자 내추럴 가스 독일에서 러시아제 수입하는 게 중국보다 거의 중국하고 삐까뜰 정도였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국가가 끊으면, 그러니까 아마 속이 타겠죠. 서유럽 국가들은 이걸 받긴 받아야 되는데 전쟁 일으키는 쟤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좀 잠잠해지길 당연히 바랄 텐데 미국이 툭툭 찌르면은 또 계속 교차 상태로 쭉쭉쭉쭉 가니까 참 힘든 시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기차를 빨리 사시라는 겁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높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내려갈 기미도, 왜냐하면 겨울이 오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짓는데 갑자기 왜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얘기하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담을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오일이든 내추럴 가스든 이 그래프 보십시오. 히스토리컬리 여름엔 거의 안 쓰다가 겨울에,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 평균치를 냈는데 겨울이면 어김없이 증가합니다. 참 전 세계에 많은 러어 머티리얼들이 에너지 관련이 특히 더 그런데, 요즘 그것뿐만 아니라 스케일들이 대부분 점점점 오일화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오일에 한정돼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삐죽삐죽 나온 것들들, 자, 생산량은 보십시오. 이게 퍼플이 생산량인데, 생산량은 그렇게 큰 베리에이션이 없습니다. 한번 캐면은 그냥 쭉쭉쭉쭉 계속 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산은 좀 할 수 있어도 내려가진 않죠, 잘. 그리고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검은색은 수요입니다, 수요. 컨섬션. 아니, 이거는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전력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이거 보시면, 아니, 이거 논문에서 몇 개 가져온 건데, 어떤 때는 각 나라마다, 각 지역의 날씨마다, 환경마다, 이거는, 이 커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참 해가 가도 2030년이 돼도 안 쓸 때는 거의 차이가 없죠, 심지어. 근데 피크로 쓸 때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컨섬션은 늘 늘어납니다. 근데 안 쓸 때는 이게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시뮬레이션 보면 히스토리컬리 여기 2005년 좀 올라가 있는데, 여기만 시뮬레이션만 보면은 이게 수요인데 안 쓸 때는 별 변화가 없더라. 뭐 이럴 수가. 근데 이건 각 나라별로 주어진 환경,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생산자는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늘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대충 안 좋을 거라는 건 알지만 얼마나 안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합쳐져서 증산해라. 이렇게 가격이 비싼데 어렵습니다. 뭐가 됐든지 전기든 내추럴 가스든 오일이든 이래서 생산자는 그냥 어렴풋이 그냥 감으로 할 뿐이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버추얼 플랜트가 되고 전기로 다 통일화가 되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일본에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죠. 차는 별로 못 파는데, 물론 이미 캘리포니아나 오스트레일리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가고, 많은 에너지가 전기로 통폐합이 되고 배터리로 이런 것들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참 많았죠. 전기차라든지 이런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것만 먹어도 우리는 생각보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저장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이브하는 게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거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는 대규모로 디플로이하는 압도적인 선두 그룹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더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가둬둘 것이냐. 이건 석유든 내추럴 가스든 뭐 대부분 원자재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참 이런 거에 있어서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는 기저를 담당하니까요. 보면 윈드나 하이드로 파워 이것도 원래 클 겁니다. 근데 워낙 지금 우리가 쓰는 내추럴 가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양이 적어서 이 리플이 안 보이는 건데, 이것도 뭐 아시다시피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솔라 패널이 뭐 밤에 에너지 생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전반적인 모든 에너지에 있어서 이런 에너지를 스토리지 하는, 특히 이런 배터리 스토리지가 정말 굉장히 효율적이고 모빌리티도 좋고 설치도 용이하고 앞으로 이런 걸로 통합되지 않을까.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건 에너지 효율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고, 지금 이거를 우습게 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오토 비딩 시스템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계절별, 날씨별, 그날 시간별 전기와 우리 에너지 수급은 들쑥날쑥, 그게 여러분 상상 초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로 오토 비딩 시스템까지 AI를 동원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균 내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안타깝게 토탈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테슬라가 유일하고, 이건 단순히 전기만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총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늘 어렵고, 저 들쑥날쑥한 수요와 공급, 어렸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점점 그래도 기술 발달로 이게 좁혀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더라. 그거의 유일한 현재 솔루션이 테슬라의 버추얼 파워 플랜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포텐셜이 어마무시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